누군가는 말합니다. 힘내,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모릅니다. 마치 억지로 힘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지 않아도 어떤 것을 하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제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토닥거려 주고 나면 다시 무엇을 할 힘이 생길 테니까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나 자신입니다.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요. 저는 길고양이 지킴이 이성령입니다. 기다리는 나에게로 오늘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한 동물학대 행위와 도심 속 길고양이 함께 살아가는 법, 반려동물에 대한 속설 등 그리고 비둘기 이야기 등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길지사 방송 시작합니다. 조재즈가 부릅니다. 모르시나요?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시네. 나는 넌 너와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며칠 전 길고양이 학대에 대해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137차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새로 마련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양형 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이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 복지와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새 양형 기준은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했다고 합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질이 나쁜 요소가 많아 형량 가중 대상일 경우엔 징역 8개월,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년에서 10개월 또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새 양형 기준상 재질이 불량해 가중 대상이 되는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양형 기준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동물 학대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거라 생각을 하고 동물 학대 행위가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양형 기준이 새로 생겨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도심을 걷다 보면 길고양이와 마주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닌데요. 아파트 단지의 화단 한켠이나 조용한 골목길, 때로는 바쁜 출근길에 인도 옆에서도 작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가진 고양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반가운 존재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도시 안에서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라고 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비쩍 마른 몸으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순간, 혹은 햇살 좋은 날씨에 벤치 아래서 졸고 있는 평화로운 장면까지.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거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길에서 자랐고, 어떤 고양이는 사람에게 길러지다 유기돼 거리로 내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연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이죠.
길 위에서의 삶은 고양이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먹이를 구해야 하고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장소를 찾아 자동차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매년 겨울이면 차 시동 전에 본닛을 똑똑 두들겨 주세요 라는 캠페인이 반복되곤 하죠. 또한 길고양이들은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감기나 피부병도 길고양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고 챙기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고양이 소리나 배설물, 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다 보니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조화를 찾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TNR, 중성화 수술입니다. 이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다시 원래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는 제도인데요. 번식률을 낮추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동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한편에서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존재하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무조건 혐오하거나 배척하는 분위기보다는 그 존재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거나 박스를 개조해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일도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매너와 위생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선의의 행동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길고양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와 같은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눈빛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면 얼마나 예민하게 세상을 감지하고 또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도시의 길 위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조용한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발밑을 지나가는 작은 발자국 하나에도 조금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길고양이를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레블하트, 아이브입니다. 시간이 됐어 It's 2am 목소리 낮추고 더 속삭여줄래 이 밤이 좀 더 깊어지면 뭔가 더 솔직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있잖아 가끔 난 무척 벌칙한 상상을 해 남들은 절대 모를걸 이 준비 공개 모드야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No more time No more kill my vibe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Yeah 비밀스럽게
깜찍한 사이코 날 탐하면 모든 걸 견뎌야지 Love me absolutely leave me 날만 더 killing healing 또 봐주면 stay this night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멈추지 않아 No more time No more kill my vibe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Listen tonight Yeah 더 반짝거리는 your eyes 난 하늘을 봐 Off the record night This late night conversation 잠들지 않아 여기는 단원 FM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입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속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개에 대한 험한 이야기나 속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사랑받는 반려동물인 개에 대해 험한 이야기가 많죠. 온갖 욕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개가 나쁜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더 나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전부가 반려인이 관리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일 테고요. 일부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들개 같은 경우도 누군가 개를 키우던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 겁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 흔하게 잘못 알려진 사실은 개는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말인데요. 사실 개는 다양한 색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정록 생명인 인간의 범위와 더 비슷한데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의 다양한 음영만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색 구별은 개의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개는 인간보다 매우 희미한 빛에서도 더 나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양이 이야기도 좀 살펴볼까요? 고양이의 보온이라고 하죠.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어오거나 장난감을 물어다 반려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정말로 보온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야생에서 포식자는 종종 사냥감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새끼나 동료에게 먹이기 위해서죠. 고양이가 쥐나 새를 물고 집에 들어온다면 반려인을 자기 가족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행동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에서 비롯되는데요. 관련 연구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진의 놀이와 식단이 고양이의 사냥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연구진은 고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고양이에게 먹이면 집으로 가져오는 먹이의 수가 36% 감소하는 반면 매일 5분에서 10분만 놀아주어도 25%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검은 고양이와 까마귀가 불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는데요. 완전히 미신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이런 말이 비롯된 걸까요? 검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서양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1233년 로마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검은 고양이가 악마의 화신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검은 고양이를 꺼리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건데요.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검은 고양이는 신의 행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했다고 하고요. 이후 유럽에서 기독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에서 비롯되지 않은 관습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변장한 것으로 여겨졌고 마녀 재판이 횡행할 당시엔 검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까마귀는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했는데요. 까마귀는 언제부터 불운과 연결됐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사랑받던 새였습니다. 다리 3개 달린 까마귀를 삼조고가 사극에서 고구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걸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영국에선 까마귀가 길조로 여겨지고 헝가리는 국조를 까마귀로 정했다고도 하고요.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편견이 좀 바뀌지 않으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우울증도 감소가 된다.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만큼 개와 고양이, 그들과 함께 삶을 걸어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여 우울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이 우울증 감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또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교감이 주는 정서적 안정에서 여러 연구에서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고요. 옥시토신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스킨십이나 놀이를 통해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일상, 활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예를 들어 개를 산책시키는 것은 보호자에게도 운동을 하는 기회가 되며 외부 환경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하고요.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더 자주 밖에 나가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우울증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약 60%가 반려동물 덕분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많은데요. 뇌의 구조와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 연구팀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인간의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들의 분비 증가는 우울증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의 뇌에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더 활발하게 분비되며 이는 기분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놀이나 신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은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존재가 주는 심리적 지원도 있고요.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고 안정적이죠. 이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서적 지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조사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환자의 75%가 반려동물이 그들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며 일상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신체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자기 관리 동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반려동물 치료를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치료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치료는 특히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에서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반려동물의 존재가 환자에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히 만성 우울증 환자에게 중요한데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일종의 감정적 안정제를 제공하여 치료 과정에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반자입니다.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은 우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건 나의 삶의 행복감을 더 높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단원 FM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를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90년대의 히트곡이죠. 철이와 미애가 부른 너는 왜?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너는 건 우리의 사랑.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억이 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사랑이 깊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계시는데 누군가 포획틀을 사용해 고양이를 잡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으시다고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길고양이를 함부로 포획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동물이지만 마음대로 포획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포획하면 불법.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포획하거나 해치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된 기간만 포획이 가능하죠. 길고양이 포획은 일반인이 아닌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포획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NR 중성화 후 방사 사업으로 포획하는 경우 합법이 되고요. 질병이 있거나 공격성이 심한 경우 지자체 신고 후 포획 가능합니다. 꼭 지자체에 먼저 선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 포획 후 판매하거나 해치는 경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가 사라지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포획틀이 발견된다면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CCTV나 아니면 그 포획틀을 설치하시는 분을 봤을 때는 사진 촬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지자체, 구청, 시청, 동물보호과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동물보호단체, 케어나 카라 등 이런 동물보호단체에 제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양이 실종이 의심된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지역 캣맘 카페나 동물보호 커뮤니티에 제보를 하시고요. 불법 포획 가능성이 있다면 112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입니다. 불법 포획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보호해 주세요. 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길고양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비둘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비둘기는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새인데 이제는 개체수가 너무 증가해 유해 조류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사람과 우리 사회와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입니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둘기의 역할과 인간과의 공존 방법은 있을까요? 비둘기를 보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특히 도심에서 비둘기가 길을 막거나 사람 가까이 날아오면 짜증이 난다고들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비둘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더럽다, 병을 옮긴다, 길거리를 어지럽힌다 등등 그런 인식들이 펴져 있어 과연 비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비둘기는 정말 쓸모없는 새일까요? 비둘기는 왜 도시에 많을까요? 도시 환경이 비둘기에게 적합하고 천적, 맹금류, 야생동물이 좀 적고 먹이가 좀 풍부하죠. 또 건물의 틈이나 지붕에 둥지를 만들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먹이를 주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요. 일부 사람들이 빵 조각이나 씨앗을 주면서 비둘기가 도시에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인공적인 먹이 공급으로 개체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죠. 비둘기는 원래 사람과 가까운 새이고요. 또 비둘기는 오랜 기간 인간과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편지 전달, 전서구, 또 전쟁 중 정보 전달 역할을 했을 정도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둘기도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 사슬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비둘기는 맹금류, 매, 독수리 등의 먹이로 활용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비둘기가 사라지면 일부 포식 조류의 개체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과일과 씨앗을 먹고 배설하면서 식물의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양한 식물이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사적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서구, 편지를 전달하는 비둘기. 아마 드라마나 이런 쪽을 보실 때 사극을 보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비둘기는 오랫동안 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쟁 중 중요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되었죠. 예를 들어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군의 비둘기 세르아미는 전쟁 중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많은 병사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와 과학적으로 많은 기여를 했고요. 비둘기는 동물 행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심리학자 스키너는 비둘기를 이용해 학습과 보상의 관계를 연구하며 행동주의 이론을 정립했다고 합니다. 그럼 비둘기가 위험하거나 더러운가? 이게 비둘기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는 병을 옮길까요? 실제로 비둘기가 인간에게 직접 질병을 옮길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비둘기의 깃털이나 배설물에서 세균이 검출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시에 서식하는 쥐, 바퀴벌레 등이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옮기겠죠. 그럼 비둘기는 더러운 새다? 지저분한 새다? 비둘기는 물을 좋아하며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시 환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일부 비둘기들 때문에 더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야생에서 자라는 비둘기는 깃털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해롭기만 할까요? 앞서 설명했듯 비둘기는 자연 생태계에서 씨앗을 퍼뜨리고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온 역사도 길며 유용하게 활용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비둘기와 공존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고 불쾌감을 줄일 방법이 중요할 수 있겠죠. 무조건 비둘기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인간과 비둘기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먹이 주기 금지가 아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사람들이 빵 조각이나 과자 등을 주면 비둘기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둘기의 수를 자연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임 모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외국에서는 효과를 봤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비둘기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둘기를 이용해 대기오염 감지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비둘기는 자연 생태계에서 씨앗을 퍼뜨리고 맹금 위에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전서구,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또 과학 연구 등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비둘기가 병을 옮긴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이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불임모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둘기가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짜증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에서의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비둘기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은 인간의 행동 때문이므로 인위적인 개체 조절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비둘기가 그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둘기의 경우 다양한 식물의 열매와 씨앗을 먹은 후에 다른 장소로 날아가면서 배설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비둘기는 씨앗의 분산을 도와주며 생태계 내에 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에 씨앗 분산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씨앗을 수송한다 입니다. 비둘기의 경우 씨앗을 먹은 후에 씨앗을 배설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비둘기는 씨앗을 효과적으로 수송하고 분산을 시킵니다. 씨앗은 비둘기가 배설한 장소에서 발화하게 되며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씨앗은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어져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종의 식물이 존재하게 되며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생태계 회복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둘기는 씨앗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태계의 회복에도 기여를 하고 있죠. 특히 비둘기는 씨앗을 효과적으로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어서 화재나 산불 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지역에서 식물의 재생과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 분사는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둘기는 씨앗을 수송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식물의 번식과 개체 이동을 지원합니다. 이는 생태계의 자원 이용과 생물의 생태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비료로 사용될 수 있는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둘기는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토양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둘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배설물의 비료화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줍니다. 비둘기 배설물의 경우 풍부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둘기는 식물성 식사를 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둘기는 배설물에는 질소와 칼륨 등의 중요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료 성분의 경우 토양에 공급하게 되어 식물의 성장과 생태계 내의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둘기 배설물은 토양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토양에서 풍부한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의 거칠기와 공간 구조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토양의 수분 보유력과 배수성을 개선하여 토양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생물군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주기도 하고요. 비둘기의 배설물의 경우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설물에 함유된 영양분은 토양에서 다양한 식물이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식물 중의 존재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둘기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개체수 조절,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유해 조류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각 시군구 자치 조례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 하는 그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효과가 좀 괜찮고 한 불임 모이를 도입하여 개체수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둘기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건강회복과 일생을 책임지기 위함이 아닌 동물에게 반려인을 찾을 기회와 잠깐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사는 길고양이는 원 소유자가 없고 새로운 반려인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하죠. 이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포획된 길고양이가 보호소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201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보호소 입소 대신 중성화하여 방사하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각 시군구 동물보호센터, 유기묘 센터를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포획돼서 그곳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민원에 의한 동물보호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미를 잃고 생존이 위태로운 새끼 고양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길고양이는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럼에도 동물보호 의무가 있는 지자체 담당자조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한 조항이 대래 태만과 혐오의 근거로 악용되는 현상을 막고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겠죠. 진정한 공존을 위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각 지역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죠. 유기견들 신고하면 와서 포획해 가서 보호하고 일정 기간 보호 기간이 지나면
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요즘엔 안락사, 원칙은 안락사보다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제자리 방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락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물 보호 활동가 분들께서 진짜 각 지역에, 사시는 지역에 동물 유기견, 유기묘 센터 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좀 시민으로서 감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물보호팀, 각 지자체에 있는 동물보호팀과 의논해서 보다 환경도 개선하고 그곳에 포획되어 오는 아이들의 안전과 또 입양을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로드킬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그 로드킬이 많은 이유, 사고 발견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로드킬은 길에서 동물이 차량에 치여 죽는 현상으로 그중 고양이 로드킬 사건은 전체의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 로드킬 사건이 많은 이유와 함께 로드킬 예방법 및 사체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고양이 로드킬 사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체 로드킬 사건 중 고양이가 가장 많아 2021년 기준 로드킬 발생 현황은 37,261건인데 그중 고양이가 17,527건입니다. 그 다음이 고라니 등등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로드킬이라 하면 고양이를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는 2020년까지는 도심에서 발생한 고양이 로드킬 사건을 포함하지 않고 국도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2018년에서 2020년간 서울 경기도 도심에서 발생한 87,581건의 로드킬 사건을 조사했을 때 서울의 73%, 경기도의 65%가 고양이였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로드킬 사건 중 고양이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에서 사람이나 추위를 피해서 귀리에 사는 고양이는 집고양이처럼 안락하게 쉴 곳이 없어 자동차 아래에 숨어 쉬기도 하는데요. 더운 여름철엔 자동차 밑에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추운 겨울철엔 추위를 피하고자 엔진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이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미처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깔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빠르게 뒷걸음치기 어려워서 높은 곳도 쉽게 오르는 민첩한 고양이지만 신체 구조상 앞으로 달리다 재빨리 뒷걸음질 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도로 위를 건너다 갑자기 자동차를 마주해도 피하지 못해 그 자리에 멈춰 얼어붙거나 앞으로 뛰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속 60에서 10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급정차 한다고 해도 고양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치이게 되는 것이죠. 차량 불빛에 일시적으로 실명해서 고양이 로드킬 사건은 유독 밤 시간대에 많은데요. 고양이는 약 6m 앞에 거리 정도의 물체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근시인데다 밝은 자동차 불빛에 일시적으로 실명해 앞을 보지 못해 그대로 차에 치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이나 새벽은 고양이가 사냥을 하는 시간대로 사냥감에 집중한 나머지 자동차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로드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치를 파악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 로드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 고양이 로드킬 사고 지점과 도로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고해야, 만약 고속도로에서 길고양이 로드킬 사건이 일어났다면 빠르게 위치를 파악한 뒤에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변에 위치한 갓길이나 중앙 분리대 위에 기점 거리 표지판과 방향으로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속도로라면 한국도로공사, 또 국도나 지방도로를 포함한 일반 도로라면 지역번호를 포함해서 120번 또는 128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 민원콜센터 110번이나 다산콜센터 120번, 도로 이용 불편 척적 해결 서비스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고요. 만약 팀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음성으로 로드킬 신고해줘 또는 로드킬 제보해줘 말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에 옮겨 추가 사고를 예방해야 도로 위에서 사고를 당한 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추가로 고양이가 다치거나 차량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고양이를 만질 땐 수건이나 담요, 옷 등을 머리와 몸을 감싸 안정을 취하게 하고 피가 나는 부위가 있다면 깨끗한 천이나 옷으로 꾹 눌러 지혈하면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고양이 로드킬 외에도 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양이 로드킬 사건을 줄이려면 나부터 먼저 주의하고 안전운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실천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운전하기 전 자동차 아래에 고양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운전하기 전 주변에 고양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추운 겨울철엔 시동이 막 꺼진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고양이가 잠시 몸을 녹이다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모닝 노크를 한 후 시동을 걸면 됩니다. 모닝 노크하는 방법은 차에 타기 전 차량 본넷을 여러 번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차 문을 닫을 땐 좀 큰 소리가 나도록 꽝 하고 닫아주시고요. 차에 타면 좌석에서 발을 크게 꽝꽝 이렇게 두드려 주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또 경적을 한번 울려서 경고음을 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차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시동을 걸 경우 엔진이 작동하면서 고양이가 화상을 입거나 기계장치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합니다. 모닝노크를 했는데도 고양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본네트나 차량 내부에 끼어 있다면 112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하면 되고요. 과속하지 않고 항상 예의주시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킬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로드킬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선 주의 안내를 듣거나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을 발견했다면 감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또 5월에서 6월, 10월에서 12월엔 주의하도록 합시다. 고양이와 고라니, 멧돼지가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이고 계절입니다. 운전 중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 급정차, 상향등 켜지 않기. 운전 중 도로에서 고양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급정차나 상향등을 켜는 행동은 좋지 않은데요. 상향등을 켜게 되면 동물이 일시적으로 실명하게 되며 차량으로 돌진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최대한 동물을 자극하지 않고 비상전멸등을 켜 갓길로 이동한 뒤 차량에서 섣불리 내리지 말고 한국도로공사나 야생동물 구조센터 신고하는 걸 추천합니다.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 다친 야생동물이나 사체를 발견했을 땐 비상전멸등을 켠 뒤 갓길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차량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 다음 신호봉이나 수건, 옷 등을 활용해 동물 사체가 있음을 뒷차량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게 좋을 거고요. 한국도로공사나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1시간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단원 FM 길지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며 길지사 인사드립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온기. 아무도 모를 거야 말한 적 없을 테니 아이처럼 울고 싶은 순간들 어른이란 말은 참 그댈 힘들게 하죠. 더 외롭게 만들어 힘겨운 걸음으로 먼 길을 걸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어둡고 깊은 곳에 웅크려 앉은 그댈 난 떠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멀었는데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는지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때엔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혼자인 것 같아. 그 어둠 속에 단 한 번의 용기, 단 한 사람의 온기, 그 작은 시작이 돼줄 수 있어. 또다시 먼 길을 떠나도 한 번 더 긴 시간이 가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겠어요. 나 곁에 있어요. 비가 내리고